이완호 단편소설 연재 낭독. 누구세요? 하편. 상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그만 일어나십시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내 또래의 낯선 사내였다. 저녁 드시겠습니까? 날이 제법 어둑해지고 있었다.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사내를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사겠다는 이 낯선 사내의 속셈은 무엇일까? 따라오십시오. 사내가 앞을 섰다. 그러나 나는 사내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비록 이상한 몰골로 낯선 공원 벤치에 누워있기는 했지만 시장길을 해결하겠다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나설 만큼 내 자존심이 저급하지는 않다. 따라오십시오. 몇 걸음 걸어 나가던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됐다니까? 나는 흠칫 놀랐다. 내가 사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원래 말이란 표정과 함께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주는 요소인데 말이다. 모르기는 해도 지금 내 표정은 마음과 달리 잔뜩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소? 나는 계속 사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따라오십시오. 사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묵직한 사내의 완력이 느껴졌다. 알았소. 따라가겠소. 나는 갑자기 사내가 무서워져서 고분고분 사내 뒤를 따라갔다. 사내가 간 곳은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사내는 작은 식당으로 나를 데려갔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인지 식당에는 주인과 종업원인 듯한 여자 2명만이 있을 뿐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익숙한 듯 사내는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과 컵을 꺼내왔다. 내게 무얼 먹을 것인지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내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는 바람에 나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 음식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낯선 상황에 적응이 되지 않아 눈치를 보고 있던 나는 순식간에 순댓국을 먹어치웠다. 좋아 보이세요. 식당 안쪽 주방에서 날아온 여자의 말에 나는 퍼뜩 정신이 났다. 맞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대기업 부장이다. 빨리 상무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소문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화가 났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폭삭 늙어버려 엉망이 된 사람에게 좋아 보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이다. 낯선 사내에게 이끌려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 분명했다. 좋아 보인다니요? 나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주방 쪽에 있던 여자가 말을 얼버무렸다. 콧구멍만 한 식당이나 운영하는 주제에 사람을 물어보고 나는 극도로 화가 났다. 같이 갔던 사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의자라도 집어 던지고 말았을 것이다. 사내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아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나는 여자가 말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다. 무언가 아주 많이 뒤틀려 있는 것을 빨리 되돌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좋아 보인다는 말은 진정성 없는 빈말인 것은 물론 일종의 도발 같은 것이다. 화 푸십시오. 성급히 나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달래는 사내에게도 화가 났다. 사내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다. 나를 갈 곳 없는 노숙자쯤으로 알고 있는 사내는 괜히 선심 한번 쓰려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밥값은 갚으리다. 당장이라도 사내가 대신 내준 밥값을 갚고 싶었다. 진짜 갚으시게요. 싱긋 웃으며 말하는 사내의 태도가 더욱 신경에 거슬렸다. 물론이요. 나는 뒤틀린 심사를 꾹 참고 말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굳이 돈 갚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새 사내가 앞서 걷고 내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갚을 것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돈이 없다.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사내가 나를 힐끔 돌아보았다. 알겠소. 언제 갚으실 거예요?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 공원을 한 바퀴 돌 때마다 1,000원씩 계산해 드릴게요. 공원을? 예.
제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가 심심해서요. 알겠소. 그럼 모두 몇 바퀴를? 나는 사내의 제안이 어이가 없었지만 별로 손해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승낙했다. 10바퀴요. 사내가 앞서 걷고 내가 뒤를 따랐다. 걷는 내내 나는 사내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했다. 처음 본 나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공원 걷기가 끝났을 때는 밤이 꽤 깊어 있었다. 뭐, 사내의 말에 모텔이라고 말하려다 나는 얼른 말을 얼버무렸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었고 또 몇 시간 새 은근히 사내에게 정도 들었다. 어디로 갈 거요? 저희 집입니다. 초면에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불편하시면 방값을 내도 되고요. 방값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이 낯선 사내도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다. 언제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구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숙을 하셔도 되고요. 잠시 출장을 왔을 뿐이요. 그보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오? 궁금하십니까? 사내가 뜸을 들였다. 궁금하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내에게 관심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왜 사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순히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내와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내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를 바라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나를 대하는 사내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낀 것이라고나 할까. 그 이유도 딱히 집어 말할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사내가 내게 해준 것은 고작 식사 한 끼뿐이었으니까 말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던 대기업 간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셨지요. 일주일이면 3일을 출장 다니실 정도로. 그것이 습관이 되셨는지 지금도 아버지는 아침마다 자꾸 출근을 하시려고 합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잠기고 있었다. 어렴풋이 사내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심경을 알 것도 같았다. 많이 힘드시겠소. 나는 사내의 시선을 피해 허공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더 힘드시겠지요. 저야 자영업을 하고 있어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지금 몇 시요? 나는 시각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만 들어가 보시오. 부친께서 기다리실지도 모르잖소. 나는 예서 좀 더 있고 싶소.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고 싶어졌다. 어차피 몇 시간 후면 날이 밝아올 테니까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회사로 가서 상무님을 만나야 한다. 저도 좀 더 있겠습니다. 사내가 먼저 벤치에 누웠다. 사내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내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나도 사내처럼 벤치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이내 사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사내처럼 잠들지 못했다. 생각이 많아졌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내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아야 하는 사내. 자꾸 사내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나는 사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사내와 좀 더 같이 있다가는 아무래도 사내의 말대로 사내가 사는 집으로 따라가게 될 것만 같아서였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가 어디든 다시 사내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 될 터였다. 6. 무슨 일인지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소란스러운 주변 탓에 잠은 깼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다.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다. 나는 눈을 감고 누운 채 주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전히 웅성거리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 일어나시오. 곧 사람들이 몰려올 거요. 누군가 나를 깨웠다. 그제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다. 낯선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지만 쉽게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종이 박스를 깐 바닥에 누워있는 나. 내 몸 위에는 신문지가 덮여있다. 여기가 어디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새벽녘에 오시지 않았소. 내 자리를 내드렸구먼.
여긴 지하철역이고요. 남자가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녘에 왔다는 말도 자리를 내주었다는 말도 내가 올 때 이 차림이었어?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입고 있던 옷은 사람들이 빼앗아 갔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다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나는 곰곰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최근에 나는 건강이 나빠져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람이나 쐬려고 잠시 외출을 나왔었다. 그것뿐이다. 기억나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지하철역이라니.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럴 리가요. 모두 기억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가 싫어서 나는 애써 웃음까지 지어냈다. 여기가 지하철역이라면 지난밤 나는 노숙자들과 함께 보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그들도 나처럼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박스 위에 누워 신문지를 덮고 있다. 우선 씻으러 갑시다. 그 몰골로야 어디? 말끝을 흐리며 남자가 앞을 서 역 구내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 예.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나도 남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간 나는 깜짝 놀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전히 거짓골이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내 얼굴이 왜 이리 되었소? 나는 익숙한 듯 소지품을 열어 이를 닦고 있는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리했어. 남자가 자신의 소지품 속에서 세면도구를 꺼내 내밀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얼른 세수만 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요량이었다. 빨리 씻고 댁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데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구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빨리 씻고 서둘러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나는 먼저 가겠소. 지금 가서 줄을 서야 11시부터 배식하는 점심밥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 늦으면 밥이 모자라니까. 씻기를 끝낸 남자는 화장품까지 바른 후 먼저 밖으로 나갔다. 고맙소. 대충 세수를 마친 나도 서둘러 밖으로 올라왔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활기에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기찬 거리, 활기찬 사람들. 부러웠다. 나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활보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내 상태는 심각해졌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삭제되어 가는 나의 삶. 두렵다.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두렵다. 삭제되는 만큼 줄어드는 남은 기억을 찾아 내가 또 어디를 얼마나 방황하게 될지. 그 방황의 끝에 내 삶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할지.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몸서리치도록 지금 이 순간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결심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곳으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7. 나는 놈을 본다. 놈도 나를 본다. 놈을 보는 나는 아무 표정이 없는데 나를 보는 놈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다. 어쩌면 놈은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놈을 그토록 화나게 했을까? 나는 늘 조바심을 한다. 나는 놈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입꼬리를 당겨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눈은 가늘게 떠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놈을 향해 미소를 지어야 한다. 놈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놈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놈은 나를 감시하는 중이니까, 놈에게 밉보이면 큰일 나니까. 나는 슬그머니 놈의 눈길을 피해 옆 침대에 사람을 본다. 80이 조금 넘었을 노인이다. 노인은 침대에 팔과 다리가 묶여 있다. 놈에게 밉보인 결과다. 그렇다고 노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잠을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이 화근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노인을 침대에 묶어버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놈이 우리를 감시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결코 놈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아니, 놈에게 잘 보이겠노라고. 노인은 그 이후로 침대에 묶여 누운 채로 살아간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도 두 다리가 묶인 채로. 우리 방에는 모두 3명이 산다. 노인과 나 그리고 놈. 노인은 누워서 죽은 것처럼 살고 놈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나는 살기 위해 놈의 눈치를 살핀다. 놈이 화가 날까봐, 놈에게 밉보일까봐 나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놈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지쳤다. 나는 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놈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언제나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곁에서 나를 감시하는 놈.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은 놈. 놈은 도대체 누구인지. 놈은 거울 속에 있고 나는 거울 밖에 있다. 놈은 늙었고 나는 젊었다.